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남자입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던 저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부터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아버지 없이 홀로 저를 키워오셨던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셨기에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가 꼭 성공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이며 건물 청소며 식당 잡일 같은 굳은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대단한 공부머리도 아닌 제가 대학에 들어가 봐야 크게 성공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대학 공부 대신 사회에 뛰어들며 인생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20살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하게 된 저는 처음 하는 사회생활과 회사 생활에 고생도 많았습니다. 어른들은 갓 성인이 된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굳은 일에 텃세까지 겪으며 몸도 마음도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른 친구들은 한창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나이에 이게 뭔 고생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찍이 철이 들어야 했던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갖은 고생들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되고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렇게 막노동이며 공장 일이며 별별 일을 다 해본 저는 버는 대로 차곡차곡 돈을 모아갔습니다. 집에 생활비 가져다 드리고 가끔씩 어머니 영양제나 외출복이나 사드리고 나면 크게 남는 돈은 없었지만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으며 점점 통장을 불려갔어요. 남들 쓸 때 못 쓰고 매번 참고만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돈을 모아가다 보니 돈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10,000원이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내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찍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와 희망을 품으며 저축을 이어나갔죠. 늘 참고만 사는 저를 보며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라며 니깎게 뭘 할 수 있겠냐며 저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저는 사람들에게 더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정말로 성공한 제 모습을 말이죠. 그렇게 아등바등 참고 견뎠던 20대를 지나며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저는 피땀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봐야 거창한 건 아니고 작은 가게를 내는 것이었죠. 저렴하게 나온 월세 자리를 잡은 저는 그곳에서 첫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차렸던 가게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치킨집을 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고 제가 가진 돈으로 딱 치킨집 정도 차릴 수 있었거든요. 20대 시절 갖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호프집이나 치킨집과도 연이 깊었던 제가 선택하기 적당한 일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첫 가게는 다행히도 호황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이름값 때문인 건지 주문이 없는 날이 없이 잘 됐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게 기분 좋았던 저는 1년 365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으면 쓰지도 않는 가게 월세가 괜히 아깝기도 했고 혹시나 쉬는 날인지 모르고 찾아주실 고객님께 죄송한 마음에 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요령 없이 한 번 쉬지도 않고 일만 하고 살았네요. 그렇게 바쁘게 일만 하고 살았던 덕분인지 저는 바라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몇 평 안 되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시작으로 호프집을 차리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제서야 제 바람대로 어머니께 집을 사드리며 호강시켜드릴 수 있었고
어머니도 성공한 제 모습에 뿌듯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해드린 게 전부였을 뿐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보통이라면 버는 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도 저는 여전히 제게 인색했습니다. 돈 벌었다고 좋은 차를 사지도 않았고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고 안 하던 골프를 치거나 비싼 술값에 돈을 버리지도 않았네요. 그래서인지 제 가게가 잘 되는 줄 모르는 지인들은 제가 여전히 돈 벌 궁리하며 아등바등 사는 줄 알더라고요. 무시당하는 저를 걱정하는 몇몇 친구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명품이나 외제차를 사라며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 성공은 제 어머니와 저희 가족의 행복을 위했던 것이지 제가 사치를 하고 다닐 여유를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돈을 써보려고 해도 쓸 여력이 없었네요. 호프집을 차리고 수십 명의 직원을 뒀음에도 저는 늘 바빴습니다. 규모를 키운 만큼 제 브랜드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오랫동안 남의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별꼴을 다 봐서 그런지 잘 되던 가게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제 가게 역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호프집을 차리고 2, 3호점을 연달아 내면서도 마음가짐 하나는 그대로였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 매일 출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일주일에 하루 말고는 늘 가게에 출근을 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가게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뛰어가곤 했고요. 그리고 출근을 해서도 다른 집 사장들처럼 직원들에게 맡겨만 놓는 것이 아니라 1, 2, 3호점을 돌아다니며 홀서빙도 하고 주방 일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직원들도 괜히 제 눈치를 보며 시키지 않은 일도 알아서 하게 되고 그럴수록 가게가 잘 굴러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별일 없었지? 별일이야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장님은 오늘 쉬는 날 아니세요? 왜 또 가게로 오셨어요? 내일 우리 신메뉴 시작하는 날이잖냐. 음식 준비해야지. 그걸 이 새벽에 하시려고요? 사장님, 오늘 쉬신 거 아니죠? 내일 메뉴 때문에 또 하루 종일 일만 하셨죠? 쉬는 날엔 그냥 푹 쉬시라니까 자꾸 왜 그러세요 정말. 티나? 아니 그냥 쉬려고 했는데 뭐 할 일도 없고 영 심심해서 말이야. 그러게 연애라도 좀 하시라니까요. 그 나이 먹도록 혼자 계시니까 쉬는 날 할 일이 없죠. 야, 왜 갑자기 디스를 하냐? 왜? 내가 갑자기 출근해서 니들 일 시킬까봐 그래? 저흰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사장님 나이도 있으신데 진짜 결혼 생각 없으세요? 누가 결혼 생각이 없어. 나 누구보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뭐 결혼이 나 혼자 하는 거냐? 나 좋다는 여자가 있어야지. 그런 분이 휴일에 집에서 메뉴 연구나 하고 가게 걱정만 하세요? 밖으로 나가시고 사람을 만나셔야 연애를 하죠. 사장님 계속 이렇게 가게 일만 하시다간 평생 독수 공방이에요. 제가 열심히 할수록 가게가 잘 될 거라는 생각에 너무 가게 일에만 매진했던 건지 저는 40이 다 돼가도록 결혼은커녕 변변히 연애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20대 어린 시절에는 직장 다니며 만난 여자친구들이 몇 있었지만 다들 결혼 생각까진 들지 않았고 결혼이 간절할 30대에 들어서는 제 가게 운영한다며 매여 있느라 누구를 만날 겨를이 없었네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데 제 일과는 늘 가게와 집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얼떨결에 40을 코앞에 두고 노충곽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인지 직원들 말처럼 저는 휴일에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겨우 하루 쉬는 날에는 일주일치 피로를 푼다고 늦도록 늦잠만 자다 일어나서 멍 때리다 보면 하루가 또 다 지나가더라고요.
연애도 안 하니 나가서 데이트할 일도 없고 게임이나 운동 같은 흔한 취미도 없다 보니 일어나서 할 일이라고는 가게 걱정뿐이었죠. 나이 들어가니 혼자인 게 사무치게 외로워졌지만 결혼할 인연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혼자인 제 모습에 어머니께서는 늘 걱정이 많으셨죠. 너 요즘도 만나는 여자 없는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는 제가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요?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없죠. 이놈아, 그게 그렇게 허허실실 웃을 일이야? 얘가 아직도 철이 안 들었나? 네 애미 속 타는 소리는 안 들리니? 안 들려서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너를 모자라게 낳지를 않았는데 대체 네가 어디가 못나서 여자도 못 만나고 다니는 거야? 저도 좋은 여자 만나고 싶지만 연이 있어야죠. 주변에 여자가 없는 걸 어떡해요. 그걸 지금 핑계라고. 아휴, 네가 누구 만나려고 노력이나 해봤고? 그러게 엄마가 진작 선봐서 결혼하라 하지 않았어? 그때는 바쁘다, 뭐 생각 없다 가진 핑계 다 대더니 결국 40 다 되도록 노총각 신세인 거 봐라. 내 주변 다른 엄마들은 손주들이 벌써 커서 학교 다니는데 너 나이 40에 나도 곧 7순인데 대체 언제 결혼해서 손주 보여주려고 그래? 너 하는 거 믿고 기다리다가 내 영정 앞에서나 보겠구나. 아이 어머니, 오래 사셔야지 뭐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살아생전에 꼭 예쁜 손주 보여드릴게요. 이놈이 말이나 못하면. 내가 너 그 소리 하는 것만 기다리다가 벌써 7순이 코앞인데 네 말을 또 믿으라고? 됐고, 더 말할 것 없이 이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엄마가 다 알아봐 놨으니까 넌 내일 거기 찾아가 보기나 해. 예? 이게 뭔데요? 아니 이거 결혼정보회사 아니에요? 저 이런 건 싫다니까요. 네가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야? 심지어 네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걸 겨우겨우 가입시켜놨더니 나 죽기 전에 아들 장가는 보내야겠으니까 더 말하지 말고 내 말 들어. 40 다 되도록 장가 못 간 아들 걱정에 매일같이 치성을 들이시던 어머니께서는 기어이 저를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시키셨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하라고 하셨던 걸 제가 싫다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전까진 제가 그렇게까지 외롭지 않았던 건지 그런 곳에 가입까지 해서 결혼을 할 생각이 들지 않아서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조건 맞춰서 몇 번 만나고 결혼까지 한다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계속 두고 보지 못하시겠던지 기어이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머님 등살에 떠밀려 결혼정보회사에서 매칭해주는 여성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닌 건지 하나같이 다들 저를 2번 만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말이 별로 없다, 소극적이다, 하는 일이 별로다 하면서 이유는 뭐 각양각색이었지만 결과는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의욕이 떨어져 갔죠. 하지만 딱 10번만 더 만나보라는 어머니 말씀에 저는 조금 더 인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여성분들을 더 만나고 어머니와 약속했던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을 어느 날, 저는 조금은 다른 여성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카페 앞에서 만나자고 하기에 이번에도 빈속에 커피나 마시자는 건가 싶었는데 그 여성분은 카페 앞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잘 아는 맛집이 있다고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따라간 곳이 바로 순댓국밥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이에요. 제가 어제 술을 좀 마셔서 해장을 해야겠어서 말이에요. 근데 성훈 씨 순댓국 드시죠? 예? 예, 먹죠. 그럼 혹시 순댓국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에요. 저 정말 좋아합니다, 순댓국.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당황스러워 보여서요. 아, 아니요. 그냥 첫 만남에 순댓국밥 먹자는 여성분은 처음이라서요. 그렇다고 싫다는 건 아니고 좋은 의미예요. 사실 그동안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파스타나 샐러드만 먹다 보니 이런 게 정말 간절했거든요. 첫 만남부터 수더분하게 순댓국밥을 시키는 미희 씨를 보며 저는 작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루에 겨우 2끼 먹고 그마저도 한 끼는 가게에서 대충 때우는 제가 몇 달간을 점심마다 느끼한 음식들만 먹다 보니 국밥이 간절히 땡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입맛을 어떻게 알고 이런 곳을 찾아왔나 싶어 기쁜 마음이었죠. 거기다 다른 여성분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제 가게 매출부터 물어보고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나 궁금해하고 저한텐 별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미희 씨는 다른 여성분들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그럼 상원 씨는 어려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겠네요? 뭐 남들에 비하면 그런 편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없이 살고 고생을 많이 해서 20살 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학교 다니면서 잠깐씩 아르바이트 같은 건 했었지만 그때 버는 돈은 용돈 정도였고 성인이 되고부터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게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오로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돈 많이 준다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하곤 했었어요. 성원 씨는 일찍 철이 들었네요. 나는 그때 대학 다니면서 미팅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밖에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성원 씨가 대단해 보이시겠어요. 그렇다고 미희 씨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냥 제가 유별난 거고 제 사정이 간절했던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몸이 아파도 제 얼굴 보고 마지못해 일 나가시는 어머니 볼 때마다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 될 순 없지만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집이라도 사드려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렇게 벌어서 어머니 집도 사드린 거예요? 금방 그렇게 되진 못했어요. 집 사드린 건 호프집 차리고 나서였고 그 전까진 계속 고생만 시켜드렸죠. 20대 시절엔 돈 모으기만 하다가 30 넘어서 제 가게 차리면서부터 돈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 덕분에 그동안 연애도 못하고 노총각 신세가 됐지만요. 에이, 요즘 다들 결혼 늦게 하는데 30대가 무슨 노총각이에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 50 다 돼서 첫 장가 가잖아요. 성훈 씨 정도면 노총각이라고 하긴 어렵죠. 연예인들은 관리도 그만큼 잘하고 하니까 저랑은 다르죠. 그래도 미희 씨가 그렇게 얘기해주니 기쁘네요. 제가 학벌도 떨어지고 나이도 많다 보니 미희 씨가 저 싫어하면 어쩔까 걱정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데요 뭐. 남자들에 비하면 여자들한텐 아직 박하잖아요. 제 주변만 해도 30 넘어서까지 결혼 못한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저도 벌써 33이다 보니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내고 이젠 만날 친구도 별로 없네요. 저도 유학까지 다녀오지 않았으면 일찍 결혼했을지도 모르고요. 미희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였습니다. 그저 미술이 좋아서 미술사를 공부했다는데 그쪽 일이 워낙 취업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돌아와서도 간간히 강사로 일하며 크게 돈벌이가 많진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도 멀어졌고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런 미희 씨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보다 가방끈이 긴 것도 좋았고 고상해 보이면서도 털털한 미희 씨가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 이후로 몇 번이나 더 만남을 가지게 됐고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가게 일 때문에 늘 바쁜 제가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지만 그런 저를 이해해주는 미희 씨 덕분에 저희는 짧은 시간 동안 수없이 만나며 서로를
빠르게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저희 둘은 이듬해 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결혼을 서두르셨거든요. 아무래도 딸 가진 부모 마음에 걱정이 더 많으셨겠죠. 그래서 저희는 선을 본 지 5개월 만에 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급하게 식을 준비하다 보니 서두르는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냥 좋기만 했었네요. 하지만 시기가 맞질 않아서 신혼여행은 곧바로 떠나지 못했어요. 저희가 2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부터 5월까지는 신입생들이 몰리는 성수기라 제가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부탁을 하며 신혼여행을 미뤘고 몇 달 뒤에야 겨우 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여행은 꼭 하와이로 가자. 하와이 좋지? 하와이? 글쎄, 나는 하와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까운 동남아나 제주도는 어때? 뭐? 제주도? 동남아? 여보, 누가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가? 그건 그냥 여유 있을 때 잠깐 다녀오는 곳이지.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와이는 너무 먼 게 아닌가 싶어서. 하와이까지 한 번 가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리고 한 번 가면 며칠은 있어야 할 텐데 그동안 가게를 비우는 게 맞나 해서. 뭐? 가게? 지금 가게 걱정한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여보가 아무리 가게 일에 열심인 건 알지만 이건 우리 신혼여행인데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결혼식 할 때 한창 성수기라고 내가 양보해줬으면 된 거지. 그럼 이젠 내 생각 먼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가게에 없다고 가게 문 안 여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사장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좀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그렇지. 뭐가 마음이 안 놓여? 뭐가? 우리가 잠깐 신혼여행 다녀온다고 멀쩡하던 가게가 망하기라도 할까봐? 아니면 가게가 갑자기 없어지기라도 할까봐 그래? 직원들도 있고 알아서 다 잘하고 여태 문제없이 잘 되던 가게인데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 그래도 사장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서. 혹시나 취객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장사라는 게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예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 그래서 뭐 이젠 신혼여행도 가지 말자 이거야? 자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가까운 곳은 어떤가 싶은 거지. 가까운 곳으로 가면 여행 중에 가게 보러 가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럴 거면 신혼여행 그냥 가지 마.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나보다 가게가 더 중요하면 그냥 가게에서 살지.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그런 게 아니고 여보. 알았어, 하와이로 가자. 됐어. 나도 엎드려 절 받고 싶지 않아. 아니야.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가게를 길게 비워본 적이 없어서 불안해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래? 그럼 여행 일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어차피 당신 일하는 것만 바빠서 계획 짤 시간도 없잖아. 해외여행 가본 적도 없고. 그래.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난 어차피 바쁘고 당신 말대로 뭐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자긴 유학생활도 하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봐서 잘 알 거 아니야. 당신한테만 맡기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이런 건 잘 아는 사람이 해야겠지? 미안한 거 알면 나한테 잘 좀 해. 괜히 이런 일로 신경질 내게 하지 말고. 알았어. 미안해 정말. 가게를 오래 비우기 힘들었던 저는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아내의 불만에 결국 아내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한창 손님들 많을 성수기라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해 미안했는데 이번에도 아내에게 실망을 시켜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라며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포기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하와이로 떠나기로 했고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 얼마 뒤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아내를 위해 걱정을 돌고 마음 편히 떠나기로 하긴 했지만 막상 가려고 보니 왜 그렇게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떠나기 하루 전까지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자기가 알아서들 하겠다며 다들 하나같이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워낙 걱정 많은 제 성격상 끝까지 마음이 놓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따로 지내시는 어머니에게 따로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오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래, 지금 거의 다 왔다. 너희들은 공항에 도착한 거니? 아휴, 어차피 가게 문은 저녁에 연다면서 뭐 벌써부터 이렇게 야단이야. 혹시 어머니가 잊으셨을까 봐서요. 아무튼 다른 건 신경 쓰실 거 없고 오픈 시간에 나가셔서 확인만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저희 가게 사정 잘 아시고 음식도 잘 하시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번거롭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게, 네 성격이 일주일 넘게 가게 비운다는 거 듣고 이상하다 싶긴 했다. 너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갈까봐 그렇게 걱정이냐? 아이고, 이래서 신혼여행은 제대로 다녀올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 그래서 늙은 애미까지 불러내고 말이야.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봐주신다니 마음 놓고 가는 거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비행기 타서도 계속 가게 걱정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온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덕에 호강하며 사는데 내가 이런 걸 고생이라 할 수 있겠니? 아무튼 가게는 내가 잘 볼 테니까 너는 더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 도저히 그냥 가게를 비울 수 없던 저는 결국 어머니에게 가게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가게를 막 시작할 때 메뉴나 레시피들을 봐주셨던 게 저희 어머니셨고 제가 하도 가게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 어머니도 저희 가게 사정을 잘 아시는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저 대신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지내시며 가게를 봐주기로 하셨어요. 나이든 어머니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는 제가 불효자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마음 놓고 여행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당부를 드리며 저는 공항에 도착해 아내와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까진 유난스러울 만큼 걱정을 했으면서도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저로서는 첫 해외여행이었던 탓에 공항에 와본 일도 없었거든요. 그에 비해 유학 생활을 오래 했다는 아내는 공항이 익숙한 듯 여기저길 자유롭게 다니며 바빠 보였죠. 이왕 가는 신혼여행, 그동안 못 쓴 돈이라도 제대로 써보자며 비싼 표를 끄는 덕분에 저희는 거기서 제공하는 라운지에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여기 완전히 뷔페잖아. 근데 이게 정말 다 공짜라고? 아이, 자기는? 자꾸 비행기 안 타본 티 낼래?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이 정도는 다 기본이야. 퍼스트 끊어달라고 했으면 아주 눈 뒤집어졌겠네. 우와,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난 공항에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 여행 가기도 전부터 완전히 호강하네.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돈 벌어서 여행 가는 거구나. 그래, 그동안 당신만 모르고 살았던 세상이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너무 좋지?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 제가 라운지가 뭔지, 비즈니스가 뭔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처음이라는 제가 촌스러워 보이는지 아내는 면박을 줬지만 그래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결혼을 하니 신혼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잠시나마 걱정을 뒤로 한 채 여행의 설레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라운지에서 안마의자도 써보고 뷔페도 먹으며 여유를 부리고 있는 차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나 잠깐 어머니랑 통화 좀 하고 올게. 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셨나? 알았어. 얼른 받고 와. 저는 식사가 끝났지만 천천히 먹는 아내는 아직 식사 중이라 앞에서 통화를 하기가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통화만 하고 오겠다며 라운지 밖으로 나갔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마음이 급하신 건지 나가는 잠깐 사이에 전화가 끊어졌다가 몇 번이나 다시 걸려왔어요. 가게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하며 전화를 받으니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성훈아, 너 어디니? 벌써 비행기 탄 거니? 안 탔으면 얼른 내려. 너 혼자만 내려, 얼른.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가게에 벌써 무슨 일 생겼어요? 지금 가게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너 어디냐니까 그래? 비행기 탔으면 얼른 너만 내리라니까. 내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저희 아직 비행기 안 탔어요. 근데 내리려면 같이 내려야지. 왜 자꾸 저 혼자만 내리라고 그러세요? 정말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가봐야 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성훈아, 그럼 지금 공항 앞으로 좀 나와라, 응? 다급하게 저를 재촉하시던 어머니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어머니 설마 공항까지 오신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만나면 다 말해줄 테니까 일단은 그냥 좀 나와. 혹시나 미희 데리고 오지 말고 너 혼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예? 미희를 두고 오라고요? 아니 뭐 지금 미희 혼자 밥 먹고 있긴 한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더 묻지 말고 그냥 엄마 말 들어. 엄마 지금 공항 거의 다 왔으니까 앞에서 만나자. 그렇게 공항 입구로 나가보니 정말로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운전도 못하시는 분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고 대체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지 저는 이상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점점 가까워져 가니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날이 추운 때도 아니었는데 몸을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마치 뭐가 무서워 견딜 수 없다는 듯 말이죠. 과부 생활 수십 년간 별별 꼴을 다 보셔서 그런지 보통 분들보다도 심장이 튼튼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떠는 모습은 아들인 저도 처음이었네요. 어머니,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해주시니 더 무섭잖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나는 혹시 네가 벌써 비행기를 탔을까봐 얼마나 겁이 나던지. 여기까지 오는 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뭐니. 여행 가는 아들이 잘못될 일이 뭐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정말. 뭐 안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나도 차라리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어쩌자고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구나. 어머니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정신없어 보이셨습니다.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시고 자꾸만 제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말만 하고 계셨죠. 그래서 더 의아해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뒤로 웬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남자가 저를 붙잡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자 어딨어요? 그냥 지금 어딨냐고? 뭡니까? 누구세요? 아니, 누구신데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당신이랑 같이 있던 그 여자! 당신 와이프 말이에요! 귀청이 터질 듯 소리를 지르며 한 여자를 찾던 남자의 행동에 저는 처음에는 그 남자가 미치광이인 줄만 알았습니다. 공항 근처에도 노숙자가 많다 그러더니 이 사람도 그런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아내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역시 그 남자에게 동조하며 제 아내에 대해 묻고 계셨고요. 그래, 어딨니 미희? 걔 지금 어딨어? 왜 그러세요, 다들? 어머니, 지금 이 남자랑 아는 사이세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당황스럽게 왜들 이러세요? 저는 어머니가 그 이상한 남자에게 협박이라도 당하는 건지 해코지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꾼들도 워낙 많으니 그런 건가 싶었거든요. 심지어 어머니 말로는 그 남자가 저희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수상했어요. 누구길래 남의 집을 찾아와 남의 어머니를 끌고 왔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아니야, 성훈아. 이분은 너 도와주러 오신 분이야. 도와주러 왔다뇨?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 같은데 뭘 도와준다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 그 여자랑 여행 가면 목숨 잃을지도 몰라요. 난 그거 막으려고 달려온 거고. 내가 잠시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근데 난 정말 그쪽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 여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여잔지 당신은 모릅니다. 예? 지금 제 아내를 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당신은 누군데 남의 아내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까? 난 그 여자 남편이에요. 이미희 그 여자 남편이라고요. 그래, 성훈아. 이분이 미희 남편이시래. 안 그래도 내가 오면서 다 확인했다. 미희 걔랑 같이 찍은 결혼 사진이며 같이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까지 다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아니, 남편이라니? 미 남편은 난데 미희한테 무슨 남편이 또 있어요? 미희나 나나 늦게까지 결혼 못하고 초혼인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더라. 애초에 이 둘이 이혼도 안 했다는데. 너 미희 걔랑 혼인신고는 하긴 했니? 그제서야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시는 대로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원래 혼인신고야 늦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 낳을 쯤에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 저도 별 신경 쓰고 있진 않았거든요. 저희는 결혼식도 급하게 올렸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던 탓에 혼인신고 같은 건 생각할 틈도 없었고 아내가 혼인신고만큼은 의미 있는 날에 하고 싶다고 하기에 나중에 날짜 맞춰서 할 생각으로 뒤로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아내가 이미 혼인신고되어 있다니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안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미희가 유부녀라뇨. 그건 말도 안 돼요.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까운 구청에 가서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그 여자 아직 내 배우자로 호적에 올려 있으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 혼인신고를 미뤘는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 처음부터 혼인신고할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신혼여행부터 가려고 했겠죠. 아니 그건 저희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랬던 거예요. 혼인신고는 의미 있는 날 하려고 미뤄뒀던 거고요. 당신 대체 뭔데 남의 아내를 음해하는 거예요? 제 아내의 전 남편, 아니 현 남편이라는 남자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저는 그 사람이 제 아내를 음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전 남친이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일진 모른다 생각했지만 설마 제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재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결혼한 아내를 두고 처음 보는 낯설고 이상한 남자의 말을 믿는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믿으려 했지만 그 남자는 제가 아내에게 속고 있는 거라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 여자한테 제대로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기로 했죠? 이래저래 사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와이로 가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행 일정은 바쁜 남편 배려한다면서 전부 그 여자가 짰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나도 그렇게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으니까.
월급쟁이 내 형편에 하와이를 어떻게 가겠느냐고 말렸는데도 그 여잔 끝까지 하와이를 고집했어요. 그리고 하와이로 가서 자꾸 사건 사고를 일으켰죠. 저와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던 남자는 끝까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제 속을 알았는지 제게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마 두 눈 뜨고 못 볼 광경을 보게 됐고 그제서야 제 상황을 단번에 인지하게 됐죠. 아무래도 이걸 먼저 보여줘야 내 말을 믿을 것 같네요. 그 남자가 한쪽 바지를 들어 올리자 그곳엔 다리 대신 얇은 의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릎 밑으로 휑한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다 다리를 잃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었죠. 어때요? 끔찍하죠? 아마 보통 사람은 평생 가도 보기 힘들 광경일 겁니다. 나만 해도 내가 의족을 차고 다니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어쩌다 이 꼴 됐는지 말해줄까요? 바로 그 여자랑 떠난 하와이 신혼여행에서였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야 한다고 하더니 하기 싫다는 사람을 떠밀어서 위험한 짓을 시키더라고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들로 스노우쿨링 하라고 하질 않나. 고소공포증이 있다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하라 그러고 그러다 같이 산악 오토바이를 타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미희가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까? 아이, 설마 그럴 리가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냥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평소에도 겁이 없긴 했으니 이런 게 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만 나를 위험에 내버려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영도 못하는 나를 사람도 없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깔깔대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바로 산악 오토바이를 타러 갔어요. 전날 물에서 죽을 뻔했던 탓에 쉬고 싶다는 저를 억지로 끌고 말이죠. 그렇게 타기 싫다는 사람을 계속 설득해서 같이 타자고 하더니 가보니까 예약된 차는 2대였어요. 자기도 운전해보고 싶다고 따로 타자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 고집에 못 이겨 타기 싫은 산악 오토바이를 탔고 제가 그 여자 뒤를 쫓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꾸 코스 아닌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뭘 잘 몰랐던 저는 아내라는 그 여자 믿고 따랐고 위험한 길을 달리던 중에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사고를 당한 남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해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끔찍한 일을 당해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자기 아내를 의심하지도 이상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운 나쁘게 벌어진 사고인 줄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고 귀국을 하면서부터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다리 잃고 직장까지 잃은 남편을 두고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더니 얼마 뒤에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자기 책임은 전혀 없다는 듯 내 탓만 하더라고요. 내가 직장까지 잃고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이혼만은 못한다면서 아내를 붙잡았고 그 후로 아내가 몇 번이나 제게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내가 저와 이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다리를 다친 것 말고는 이혼에 책임이 없었거든요. 법원에서도 다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건 너무하다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난 뒤 아내를 찾아다니던 남자는 아내가 자신 앞으로 여러 보험들을 들어놨던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게 딱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일이었던 거죠. 다리를 잃으며 크게 다친 남편 앞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왔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거죠.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남자가 아내를 찾아다녔고 몇 년 만에 저희 신혼집을 알아내어 저희 집에 계셨던 어머니를 만났던 겁니다.
이제는 제 말 좀 믿으시겠어요? 그럼 지금 미희가 나랑 하와이를 가자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라고요? 혹시 그쪽 앞으로 여행자 보험 같은 건 가입된 거 없나 한번 확인해 봐요. 여행자 보험은 가입도 쉽고 꼭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보험금 탈 수 있으니까. 아까만 했어도 과한 비약이라며 믿지 못했을 저도 그 남자의 휑한 다리를 보고서는 도저히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잘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에게 제 보험 내역을 확인하게 됐고 신혼여행 며칠 전 여행자 보험에 들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말씀하신 대로 여행자 보험에 들어져 있네요. 수령자는 아내분 성함인 이미희님 앞으로 되어 계시고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시나 봐요. 근데 여행자 보험 치고는 보험금이 좀 세긴 하네요. 여행 가서 다칠 일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럼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 남자 말대로 아내가 제 앞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어놨던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 여행치고는 과할 만한 액수를 말이죠. 만약 제가 목숨을 잃는다면 수억이 나올 거라는 설계사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 봐라. 이 사람 말이 전부 다 맞지? 너 그 애한테 속은 거야. 애초에 다른 남자랑 이혼도 안 한 애가 무슨 재혼을 한다고? 게다가 들어보니 해외 유학이니 뭐니 그런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나 보더라. 유학은 무슨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지 부모랑 연 끊고 산 지도 오래였다는데 애초에 결혼정보회사에 올라있던 정보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응? 그럼 우리가 다 속은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사는 자식 그냥 혼자 살기 둘 것을.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바란다고 너를 이런 꼴을 만들었나 모르겠다.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그 앞에서 누가 도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결국 저는 다리 한쪽 잃고 이 꼴이 났겠죠. 그래도 그쪽은 무탈하니 다행 아닙니까? 아무튼 내가 그쪽 목숨 살린 줄만 아세요. 나도 한번 당해본 입장으로서 그쪽 모른 척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어디 있는지 좀 말해줘요. 그냥 잡아서 나도 이제 한 좀 풀게.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아내의 위치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그 남자의 말이 거짓이라 해도 경찰서에서 전부 밝혀질 일이었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상황에서 저도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따져 묻고 화를 내봤지만 자기들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결혼정보회사 말만 믿고 상대방을 믿을 텐데 거기서 만난 여자의 배경이 전부 거짓이었고 심지어 유부녀였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이러려고 비싼 회비 받아갔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 있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너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황당하지만 목숨이라도 건진 게 어딨냐.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다. 그런 사기꾼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던 우리 아들 잃었으면 애미가 어떻게 살았겠어. 애초에 결혼정보회사 거기 가입시킨 것도 나였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구나. 전부 이 엄마 탓이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 망연자실해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더 괴로워하시며 자책하셨습니다. 그래도 목숨만은 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머니 탓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탓도
제 탓도 아닌 일인데 왜 저희만 힘들어야 할까 싶었죠. 책임지지 않는 결혼정보회사와 남자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그 여자가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공항에서 붙잡힌 여자는 그대로 경찰서로 직행이 됐고 그 후 구속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보통은 구속수사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경찰들이 보기에도 그 여자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같이 사는 남편을 신혼여행지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끔찍한 짓을 똑같이 반복하려 했던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구속수사를 받던 여자는 결국 전 남편을 해하려던 상해죄와 살인미수죄, 그리고 제게 벌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했던 형량보다 한참 못 미쳐 아쉬웠는데도 그 여자는 형이 과하다 싶은지 감옥에서 제게 편지를 써 보내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끝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더러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그 여자의 뻔뻔함에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다른 생각을 가진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가면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상대를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일로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기꾼에게 속아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더 속상한 건 그런 여자에게 마음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좋은 인연을 찾아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게 그리 큰 욕심이었을까요? 이런 일을 겪으니 이제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상엔 좋은 사람만큼이나 악한 사람도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살다 보면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아픔도 이겨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위로를 양분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